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시선인데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새 말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이게 살아나긴 살아나는 거예요?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고 있다 그러죠? 네,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조사 결과인데요. 예. 올해 1분기 중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27만 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3% 증가했고 1분기 거래량으로는 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9년 만에 최대치다. 예? 네. 경기는 바닥인데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주택만? 우선 최근에 그 저금리와 이제 부동산 심리 개선이 거래량 확대에 기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량 상승에 대해서 부동산 업종 관계자 1000명에게 이제 원인을 물어본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절반 정도가 저금리 때문이라고 답했고 심리 개선과 공급 물량 부족이 각각 전체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산 다음에 나중에 차익을 노리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3법이 뭐 통과됐다. 예. 이런 거는 조금 낮았고요. 예. 예.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 그것도 좀 위험한데 그 차익 바라보고서. 근데 뭐 부동산 가격 오르면 경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예? 적어도 그동안은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고 예측이 맞아떨어져서 집값이 오르면 그 집을 팔아서 소비 전체도 늘리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그럴지 통계를 살펴보면 일단 그 첫 번째 단계 이제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1분기 주택 매매 가격 자체가 지난해보다 2.3%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도 상승을 했거든요. 완만한 상승 곡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경제 선행 지표로 본다면 그러니까 미리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많으니까요. 예. 건설자재주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어서 주택 건설주도 대부분 이 저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2월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나와 있던 매물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동안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언제까지 집값이 오를 거냐 이게 또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변수가 있죠. 지난해와 올해 이제 아파트 분양이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속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을 받으면 1년 뒤에 입주를 하니까요. 내년이랑 내후년에 분양한 만큼 입주 물량이 안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면은 부동산 시장이 또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주택 문제로 빚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올해 1분기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1조 6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지난해 1분기에 이제 1조가 약간 넘었으니까 9배가량 많고 그리고 역대 최고치 주택담보대출이었던 2008년에 8조보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빚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 당연히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현재 흐름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또 나중에는 경기에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참 걱정인데 또 하나 걱정이 엔저 아니에요. 엔저. 그죠? 맞습니다. 이 엔저 때문에 수출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면세점 물가도 바뀌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면세점에 가면요, 원래는 같은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저렴하거나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었는데 엔저 형상으로 이제 가격이 역전이 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22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4만 원 조금 넘게 팔리는 핸드백이
일본 공항 면세점에서는 21,500엔, 그러니까 우리 돈 19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엔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핸드백이라도 일본에서 사면 5만 원 더 싸게 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 면세점은 달러화 기준으로 이제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데 일본은 엔화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엔저가 생기면은 이 가격 자체가 일본에서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국이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노동절 연휴거든요. 예. 5월 초에 이제 5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연휴 길어지면은 해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6화라고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나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가격만 따져보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쇼핑하기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명동이나 이 남대문 시장에 몰렸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전부 일본 동경으로 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계 살펴보면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3월 15일부터 물론 뭐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뭐 통계로 저희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이제 한 달 동안 3월 15일부터 이제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일본을 찾았던 중국인 수는 2배 늘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이제 우리나라 3월 전체 관광객 증가율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20% 약간 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은 기대만큼 늘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이제 쇼핑을 즐기러 오는 이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인데 중국 특수를 바라고 있는 이제 유통업체들이 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최근에 공항에만 있었던 면세점을 시내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내 유통업체 대목이 될 수 있는 5월 황금 연휴 실적이 기대보다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2부에서는 오늘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 이 여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오늘 일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국민들 뜻에 따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 민생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과 새누리당 권력 실세들이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을 통해서 증언한 대로 엄청난 초대형 부패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서 국민적 그런 그 민심의 분노는 많이 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투표장으로 어느 정도 연결되느냐 이 문제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병헌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치적 환경을 볼 때는 야당에게 불리한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불리한 환경이 아닌데다가 원래 4곳 중에 3곳이 야당 지역이었었잖아요. 야당. 네. 그러면은 이번에 몇 석 정도 얻어야지 승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도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야당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이 분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야당 의석으로 확보가 될 수 있었던 점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야당이 명분 없는 분열이 지금 되어서 매우 현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이것이 또 전국 선거가 아니고 지역적으로나 어떤 그 국지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갖는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 4군데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번 국면에서 이번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좀 통째로 뿌리 뽑고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더
더 이상 새누리당에게 정권을 맡기기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기운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첫걸음으로서 이번에는 좀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시고 특히 제1야당에게 그래도 제1야당 갖고 교체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제1야당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 자, 지금 오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렇군요. 날씨도 흐리고 그런데 이 비 오면 어떻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습니까? 비 오면 당연히 투표장에 가기가 불편하고 더군다나 오늘 이 휴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 그래서 휴일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비가 와서 우리 그 유권자들이 투표 가시기에 좀 불편하고 거북한 점이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병헌 최고위원님께서 보실 땐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한테 불리하다. 네. 근데 그 야당 강세 지역이 3곳이나 되는데 강세 지역이라는 거 그만큼 야당도 조직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은 사실은 조직력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바랍니다. 현재 상황, 현재의 집권당에 대한 실망과 기대 상실 이런 것으로 해서 야당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이 사실상 50년 이상을 집권해온 이 소위 기득권 정당이어서 조직력으로는 그 어느 한 지역도 우리가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그리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 2번에 있었던 특별 사면 문제도 언급을 하고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이 뭐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어제 우선 박근혜 대통령 대동 메시지가 사실은 자신의 그 측근과 새누리당 실세들이 연루됐다고 죽음을 통해서 증언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입장에서 남 탓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언론이나 국민들 또 야당도 대통령이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면에서 했는데 오히려 대국민 사과보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사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이 터지자마자 선거에서 이른바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 핵심 8인방 부패 비리 연루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줄곧 주장해온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아주 세게 밀어주면서 가세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새누리당의 이번 그 재보선 과정에서 선거 핵심 전략인 이른바 물타기에 대통령이 함께 동승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어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이제까지 사실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 문제를 시종일관 지금 거론하면서 물타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물타기 기획의 그 배후가 사실상 청와대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물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첫 번째 물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물타기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가 자꾸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당선인 측에서 성완종 회장을 꽂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물타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전략에 자꾸 휘말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응을 한다라는 건? 왜 2번이나 사면이 됐느냐, 특히 2008년 1월 1일 왜 사면됐느냐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당시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이었다고 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30일 날 아직 사면 복권 되기도 전이죠. 확정되기도 전에 2007년 12월 30일 날 그 사면 복권이 결정되기 하루 전에
사실상 이명박 당선자 측의 인수위 명단으로 발표가 됐고 그 다음 날 12월 31일 날 국무회의에서 오전 10시에 의결이 됐는데 그 당일날 오후 4시에 인수위 위원으로서 임명장을 주는 이와 같은 일정한 그런 그 흐름과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손에 의해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고 주도가 되었는지는 금방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소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8인방들에 대한 수사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시종일관 그 공격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그런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어제 대통령의 대동 메시지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청와대가 배후에서 기획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국민들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것이 뭐 전병헌 최고위원께서도 날짜별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7년 11월 23일 날 고 성완종 전 회장이 2심에서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받은 거를 상고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측은 법무부에 사면 명단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성완종 전 회장이 포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법무부가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9일 날 이제 대선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전이니까요. 대선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19일 날 대선 끝나서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 가장 힘이 셀 때가 당선자 시절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대선이 끝난 뒤에 당선자 측에서 그분을 사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당사자한테 알려줬을 가능성이 훨씬 전후 사정을 보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뭐 어떤 그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어떤 그 부정한 의혹이나 부정한 물증이나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증거나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 교수님도 이 사면 복권, 사면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특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법률 위에 초법적인 통치권 차원의 그 행위거든요. 그 통치권 차원의 행위를 대통령이 그걸 수사를 사실상 지시하는 이런 사실상 웃지 못할 코미디가 어저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처구니가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과가 적었다. 근데 유감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걸 사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는. 그런데 유감이라는 표현이요. 언론에서도 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 교수님도 보셨잖아요.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을. 어저께 유감이라는 표명은 총리가 사퇴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이 지금 이 소위 전현직 비서실장 3인 모두가 다 비리 게이트에 지금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대선 공신들 모두가 다 지금 이 비리 부패 연루 사건에 개입이 돼 있는데 이와 같은 총체적인 초대형 부패 사건에 자신의 그 측근과 대선 공신들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적인 의혹과 분노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유무죄 이전을 떠나서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덕적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이기느냐 야당이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전국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영향은 미치겠지만서도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새누리당이 지금도 오만하고 교만하게 해서
사과조차 안 하고 지속적으로 물타기만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물타기가 가속이 될 것이고 예. 이른바 지금 성 회장이 죽음을 통해서 증언한 예. 그리고 육성을 통해서 증언한 이 비리 측근 실세 그 비리 8인방 친박 게이트 문제는 물타기로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좀 제1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예. 제1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경제나 민생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도 경고가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또 친박 게이트에 예.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결과 좀 있으면 나오겠죠. 뭐. 네네. 한번 보죠. 뭐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장그래 왜 그래? 아직도 안 풀립니다. 헛개수 몰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100% 국산 헛개수를 챙겨. 그 다음날 갈증 해소엔 컨디션이 만든 신의 한 수. 컨디션 헛개수. 갈증이 그냥 확 풀리네. 오늘도 챙길까요?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예, 이제 출근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각이죠. 8시 32분 31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 시흥에서 판교, 이후로 안현분기점에서 도리분기점,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평촌에서 청계터널 구간 각각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판교에서 시흥, 평촌에서 수리터널, 장수에서 송내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양에서 김포요금소나 퇴계원에서 하남분기점,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구간 지나는데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양화로는 아직 대체로 여유로운 편인데 신촌로가 도심 쪽으로 동교동 3거리에서 아현교차로까지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경인고속 입구에서 목동교, 영등포 구청 4거리에서 영등포 전화구까지 답답한 흐름이고요. 통일로가 기자촌 입구에서 서대문역까지 쭉 차간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번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KBO 리그에서 두산이 삼성을 제치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네요. 그죠? 두산이 요새 잘하는 모양이에요. 예, 두산이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신생팀 KT를 6대2로 이기고 27일 만에 단독 선두로 복귀됐거든요. 예. 이 LG에 패했던 삼성을 반경기 차로 따돌렸고요. 이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할 정도로 두산이 최근에 상승세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이 선발로 나왔던 유희관 선수가 이 8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3승 챙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원래 삼성이 단독 선두 아니었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4번 연속 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 삼성이 줄곧 단독 선두를 지켜왔는데 어제 LG에 패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이 어제 LG가 삼성에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예. 이 9회에만 5점을 뽑아내면서 7대 4로 이겼는데 아마 이 두산이 단독 선두로 나갈 수 있었던 점은 삼성이 어제 패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뭐 두산으로서는 서울 라이벌 LG가 좀 공학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군요. 근데 삼성이 원래 이 투타 던지고 때리는데 안정적인 전력 갖춘 팀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져요? 아직까지는 이 삼성 전력에 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다만 이 최근 4연패의 원인은 마운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로나 이 장원삼 또 이 윤성환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이 초반에 대량 실점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 4대2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 9회에 마운드에 올랐던 이 삼성이 자랑하는 마무리 투수 임창용 선수가 무려 이 5점이나 내주는 최악의 투구를 한 것이 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잘 때리는 팀끼리 맞붙었던 목동 경기에서 말이에요. 넥센이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목동에서 이 넥센하고 롯데가 맞붙었는데 두 팀 다 이 화끈한 타격을 자랑하는 팀이거든요. 예. 넥센이 홈런 2방 앞세워서 롯데를 8대 4로 이겼고요. 이 NC는 SK를 8대 6으로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와 기아의 광주 경기는 비가 와서 취소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프로야구 얘기 잠깐 해보죠. 한신의 오승환 선수 말이에요. 예. 오랜만에 세이브 한 개 추가했다 그러네요. 예, 이 오승환 선수 어제 야쿠르트전에서 이 3대1로 앞선 9회 초에 등판했거든요. 이 무실점으로 1이닝 막아내고 시즌 8세이브 기록했는데 이 현재 이 세이브 부문에서 이 공동 선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아시아 축구연맹 AFC 총회가 열리는 모양인데 여기서 FIFA 집행위원 선출을 하죠. 예. 근데 여기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네요. 예, 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집행위원이 모두 25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4자리가 아시아 쿼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아 쿼터 4자리는 이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뽑게 되거든요. 근데 내일이 이제 그 집행위원을 뽑는 날입니다.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FIFA 집행위원을 도전했는데 지난해부터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표를 다져왔거든요.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FIFA 부회장과 이 집행위원회에서 물러나면서 이 한국 축구의 외교력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몽규 회장이 FIFA 집행위원으로 당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예, 히스토리 뉴스 순서인데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 말입니다. 남미 순방에서 귀국을 했죠. 그런데 지금 고산병이다 좀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이 청와대의 발표가 상당히 자세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빨리 쾌유를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치게 대통령의 이 병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세히 브리핑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길래 오늘 이 문제를 과거 역사 속에서 한번 좀 짚어보죠. 역사의 눈으로 뉴스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히스토리 뉴스. 자, 이 자리에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대통령의 건강은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 국가 기밀에 속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제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 조선시대 왕들 말이에요. 예? 어디가 아프다 이거 비밀이었나요? 어땠습니까? 일단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점잖게 표현해서. 예.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나 예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건 좀 상황에 다르니까 예.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알린다고 알려지지도 않고요. 숨긴다고 또 숨겨지지 않는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그 자체가 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 그 자체라는 얘기죠. 개인적인 게 없다. 그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개라고 그러잖아요. 예. 모든 것이 알려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밤에 뭘 먹는지, 아침에 그 뭐 배변을 했는데 변 색깔이 어떤지, 간밤에 누구랑 잤는지 이런 것까지 다 다른 사람 감시하에 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감추는 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궁 밖으로 뭐 그 궁 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도 그 파급력이 도성 안에 머물렀고 또 도성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또 게다가 뭐 왕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그 짧은 무슨 뭐 병중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적군이 금세 눈치채고 몇 분 만에 출격하거나 뭐 이럴 만한 상황은 그렇죠.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건 뭐 대강 알려졌습니다. 그런 거는 대충은 알려졌다. 네. 근데 뭐 자세히는 안 알려졌겠죠. 위경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고종의 사인조차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파서 알아 누웠다는 기사는 계속 나왔었는데. 고종의 사인은 지금 정확치는 않죠. 예. 근데 옛날 그 조선 왕조 시절의 왕들은 주로 어떤 병을 앓았습니까? 뭐 위생 환경이 요즘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하고는 좀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흔한 병들이 뭐 저 감기는 뭐 워낙 이제 흔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피부병, 뭐 세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부병 때문에 자주 온천행을 다녔다고 하는 건 잘 알려진 일이고요. 피부병이요? 그렇죠. 그게 뭐 아토피였나? 예?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연세 드신 그 청취자분들은. 그러니까 60, 70년 대만 해도 약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고약이었어요. 고약. 그렇죠. XX 고약.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약. 그렇죠. 잘 안 씻다 보니까 피부로 감염이 돼서 이제 종기가 생기고 하는 일들이 좀 흔했던 것이고요. 다만 우리 한의학이 외과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종기가 나도 그걸 짜내거나 째지를 못하고 그냥 약으로 가라앉히려다 보니까 그게 성이 나가지고 큰 고생하는 일도 좀 종종 있었고요. 뭐 두창에 걸리기도 하고 뭐 당뇨병을 앓았던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또 일각에서는 성병이 들어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병이 있었죠. 예. 근데 그 사실 왕의 건강 상태, 지금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어떤 병이냐에 따라서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 조선 시대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병약하면 일단 좀 왕권에 문제가 생기죠. 본인이 이제 다 처리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대신들에게 위임하거나 대신들을 못 믿으면 아직 좀 경험 없는 세자한테 대리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기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왕권 자체가 좀 축소돼 버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이제 그러니까 병약해서 뭐 문종이나 경종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병약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당대에는 이제 그 병약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정권 권력 그 계승 과정에서 문제가 골맞다가 터져 나오면서 내란, 이시의 난이니 또는 뭐 그 무신난이니 이런 난으로 이제 번지게끔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틈새를 노리는 경우가 많았군요. 그죠? 뭐 이런 거죠. 예컨대 아주 잘 익히 아시는 걸 보면 세조가 이제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문종이 병약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권력이 그 대신들에게 확 분산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이 권력을 주니까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왕족의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바로잡겠다고 해서 일으킨 게 이제 개유정난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국내적으로도 그럴 뿐만이 아니고 근데 사실 그때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교통이 나빠가지고 야, 저 나라에 저 왕이 병났대더라. 이래 가지고 뭐 이거 외국에서 적군들이 침입해오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라든지 국가 원수가 이렇게 이 건강 상태 이게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아주 귀중한 정보, 비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사생활일 수도 있고 이게 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왕조 시대의 이제 최고 통치자에 대한 비교하기가 좀 물론 힘든 건 있죠. 1대1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적 정치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최고 권력자에게는 일단 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왜 그런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의 나이가 몇이냐. 근데 국가기밀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제 광속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는 시대에는 국가 기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에 관한 것은 그분이 이제 본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에겐 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행동이 다 공적인 것이다. 공적인 것이죠. 다만 그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과 공개해서 안 되는 것들을 관련해야 되지 이제 최고 통치자로 있는 동안에는 사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사실은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이런 거 두고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이제 우리 전통 관점이거든요. 네. 우리 전통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또 하나 굉장히 그 화제를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주가 아니군요. 요새는 있잖아요. 사고가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뭐 어제 있었던 것도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완구 총리 결국 이제 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저께군요. 그저께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9일 만에 이임식을 가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총리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그 박사님 지금의 총리가 조선시대로 치면 영의정 맞죠? 맞죠. 그렇죠. 예,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고요. 사실은 가보개혁하면서 이제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거든요. 아, 총리 대신. 원래 영의정이 네, 총리 대신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총리 대신. 총리 대신은 왜 이렇게 일본이 생각이 나죠? 일본 걸 본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영의정 조선시대의 영의정 권한이 지금 우리 지금의 뭐 지금 뭐 책임 총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비교해 보면 권한이 어느 정도라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책임 총리니 총리 직제를 그 재헌헌법 때부터 만들어 놨지만. 예. 제가 기억하기에도 예. 정말 총리가 책임 총리였던 적이 한 분이나 계셨던가. 뭐 예컨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기간 중에 이제 그 고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권을 행사했지만 그 전에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됐는가 대개가 속칭 얼굴 마담인 경우들이 굉장히 왜 그러냐면요. 많았죠. 헌법 2주 2항을 보면 예.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예. 보조하는 사람이지 이게 나서가지고 책임지고 뭐 하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면도 있어서 꼭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의정을 둘러싸고도 조선 초기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아 그때 뭐 법대로 그러니까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 법도 있었지만 물론 뭐 이제 그 306경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나라 때부터 한 것이 어떤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것인데 세종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승은 이제 국가의 원로급이니까. 이들이 정치에 깊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로니까 개입을 해야 된다. 뭐 경험도 많고 또 학식도 높고 여러 차례 검증을 다 거친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정부 밑에 이제 6조라고 해서 좀 각 부처가 해당하죠. 예. 각 부처에서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먼저 의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무를 처리하자. 예. 이게 세종 때 법칙이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황희정승이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명제상들이 나왔던 것이죠. 맹사성장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세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단종 그 신하들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의정부의 이제 각 영의정이나 뭐 이런 이제 의정급들은 왕이 묻는 거 있으면 그때나 대답이나 할 뿐이지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게 하는 육조가 직접 이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놨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조선시대 내내 갈등 요소에서 조선 전기에는 갈등 요소였던 것인데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것도 같은 문제거든요. 총리에게 이제 정부기관을 통할하는 이제 권한을 한편으로 주면서도 이것이 이제 대통령을 보조하는 것에 머물기 때문에 대통령에 따라서는 총리에게 적절한 좀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냥 뭐 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감옥 가는데 대신 가는 사람 뭐 이런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비슷한 고민들이 다 있어 온 거네요. 한국 정치에 이제 해결되지 못한 좀 오래된 좀 고민거리. 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단지 헌정 사회 이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도 그랬다는 거죠. 아까 박사님이 이제 그 세종은
이 원로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좀 깊게 관여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건 인성 기준이 좀 있었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인성 기준도 애매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영의정이 된 사람이 28살에 돼요. 누구예요? 저 정치인인데요. 예. 세조한테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니까 자기 조카를 이제 그 영의정에 앉혔던 거죠. 친인척 관리에 실패했군요. 뭐 실패라기보다도 이제 뭐 저 이시의 난을 토벌한 공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나이 20대에 영의정을 시켰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무 실권도 안 줄 생각이었다는 얘기죠. 그냥 공이 있으니까 애시당초부터 훈장처럼 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조의 그건 좀 굉장히 정략적인 좀 선택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영의정은 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라 국정을 잘 본다고 하는데 이런 드물애기를 앉혀놔도 이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혹시 단종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에요? 단종도 자기 조카였잖아요. 단종이 어린 이제 그 왕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고 그보다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의정 자리를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또 다시 나오는 게 호남 총리론이에요. 저 김무성 대표 말이에요. 예? 예. 호남 광주 가서 이제 호남 총리론 얘기하고 이 호남 총리론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예전에는 또 이완구 총리 지명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이 호남 총리를 시켜야지 또 이랬다가 곤혹을 치른 적도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역 안배가 좀 있었나요? 지역 안배의 고민을 고민하는 건 이제 지역 감정, 지역 갈등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정치의 주된 갈등 요소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서북 차별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 차별이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들 사이에서의 지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안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그보다는 이제 이념 또는 이제 항맥. 그러니까 이제 당색이라고 부르죠. 예. 이 당색 안배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의 안배가 중요한 그러니까 거지. 이제 그때는 왕조 시대니까 그렇죠. 왕이 맞아요. 무슨 정당에 소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의정 얘기를 했는데 이 판서라고 얘기하는 장관급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는 예. 이것도 왕이 일일이 다 이 사람 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 챙겼나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란 말도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예. 또 일본에서 온 영어인데 그것도 왕에 따라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의정부가 총리가 제대로 구시려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총리가 장관 추천권을 갖게 돼 있잖아요. 의정부에서 한 세 후보 정도를 이제 추려가지고 예. 이제 왕에게 올리면 왕이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예. 임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적은 거의 없죠. 대개 이제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또는 왕이 이제 자기와 조선 후기쯤 되면 이제 아주 가까운 세도적 가문에서 다음 판서는 누구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해주면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완구 전 총리의 사임으로 이제 후임 총리 누구냐 이거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서 인사 문제 해법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네. 이제 과거에 기억여도 합니다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인구에 해제됐던 말이 인사가 만사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조선시대 이제 육부의 이름이 이호 예병 현공인데 예. 이거를 달리 천지 추나추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조를 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사가 바로 이제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인사를 잘못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재앙이 터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여시춘, 그러니까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시춘추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중국 고대 진나라의 이제 주공이 이제 진양공이라는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 어떤 자리에 현감에 누구를 예. 보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누구를 보내라고 추천을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 너랑 원수가 아니더냐 그랬더니 주공께서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누가 적합한지 물으셨지 나랑 어떤 관계인지 묻질 않으셨습니다.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른 자리를 물으니까 이번에 자기 아들을 추천을 해요. 네 아들을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역시
주공께서는 누가 적임인지 모르셨지 나랑 어떤 관계인지 묻지 않으셨다. 공평무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에게 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공평무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적임인자를 따져야지 나랑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를 따지는 것이 좋지 않다. 이래야 이제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설득력을 갖는 것이겠죠. 예, 오늘 아주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내용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린. 5월 분양기 시 전화 1544-6500 하나건설. 비 내리는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